네. 이어서 그 목재의 재료적 성질, 연소성. 우리가 목재라 그러면 누구든지 불에 잘 탄다. 잘 탑니다. 그래서 왜 잘 타느냐? 목재는 CHO. 어떤 천년적 유기물 관계로 연소가 훨씬 다른 재료에 비해서는 빠릅니다. 그래서 이 중목구조, 오른쪽에 보시는 그 중목구조, 구루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연소를 지연시키는 거지 나무 자체가 완전히 타지 않는 건 아니다. 연소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어떤 규격, 구조에서 요구하는 규격 이상을 설치를 하면 이 외부에 지금 타듯이 타는 시간을 40분이면 40분, 1시간까지 지연을 시키는 겁니다. 그 반면에 스틸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떤 온도 이상이 되면 그것이 구조물이 변형이 생겨서 붕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와 목재 관계는 서로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때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의 스틸 구조의 보호를 위해서 목재가 많이 쓰여지는 외국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는 서로 수종의 차이 때문에 그 수축 팽창이 달라서 어떤 재료를 어떤 부분에 서로 다른 목재를 씀으로써 수축 팽창의 변화에 의한 그 표현의 변화나 금이 간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목재 연소 부분이나 이런 그 재질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설명을 드리면서 그 목재의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재는 함수율, 그 다음에 밀도, 수축 팽창, 그리고 열적인 성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목재의 함수율이라는 것은 목재 내에 수분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수분의 종류도 여기는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증기와 결합수와 자유수, 이렇게 젖은 목재는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지만 마른 목재는 그 중에서 자유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목재든지 목재 내에 세포 내강 속에는 수증기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 실내 공기 내에도 수증기를 갖고 있듯이, 그러면서 이 세포 벽 내에는 바로 결합수라는 어떤 수분을 갖고 있습니다. 목재에서는 수분을 안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 그 함수율이 어느 정도냐의 차이뿐이지. 그래서 목재가 건조시킨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바로 있는 자유수를 뽑아내는 거다. 수증기와 결합수는 그냥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수와 결합수와 수증기에 대해서는 교재를 통해서 조금 더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목재 함수 상태가 바로 건조 진행을 감으로써 생재, 나무를 산에서 베었을 때 나오는 생재에서는 많은 자유수가 있습니다. 요 세 번째 있는 자유수. 결합수는 수증기가 있는 것이 점차적으로 건조 진행을 가는 과정에서 자유수가 없어지고 결합수가 자꾸 줄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결합수가 50% 이상 준 상태를 기건 상태라 그러고, 결합수가 거의 다 없어진 상태를 전건 상태랍니다.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기건 상태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가구는 완전히 전건 상태가 돼야 되고 실내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섬유 포화점이라는 자유수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를 보통 함수율 27%에서 30%를 봅니다. 그 다음
기근 상태라는 것은 자유수는 다 없어졌고 결합수가 거의 50% 남아있는 상태. 이것이 함수율은 약 15% 정도다. 그래서 마지막 전건 상태로 넘어갔을 때의 건조 상태는 거의 세포벽만 존재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자유수와 결합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그 백분율로 나눈 겁니다. 함수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기계에 의해서 그 목재가 갖는 수분량과 무게에 의한 비율입니다. 현재 무게와 건조시켰을 때 무게를 건조시킬 때 무게 비율로 나눈 것을 함수율이라 그런다. 그래서 목재의 비중, 밀도와 또는 비중은 바로 이런 역학적인 측정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목재가 무겁다는 것은 밀도가 높다는 얘기고 비중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재가 무거운 목재는 거의 그 가구에 많이 쓰여지는 활엽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성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밀도와 비중은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조금 상세히 읽어보시고 혹시 질문 있으면 나중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주시고, 그래서 목재는 주로 비중에 비해서 많은 그 중량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목재 종류도 거기다가 그걸 합니다. 물론 수분의 흡착, 탈착이 결국은 목재의 평균과 수축을 야기시키는 결과다 그랬습니다. 함수율은 수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목재의 수종이 침엽수냐 한엽수냐, 같은 침엽수라도 다그라스퍼냐 SPF냐, 그래서 그 함수율이 우리 구조에서 쓰여지는 함수율로 넘어갑니다. 이 내용도 이 함수율의 건조의 결함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입니다. 목재가 뒤틀리고 갈라지고 표면이 이렇게 한려가 되고 또 갈라지고 하는 것이 바로 목재가 건조 초기에 생기는 하나의 발생 현상입니다. 일단 한번 건조 상태에서 발생된 이후는 계속 저렇게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무량수전이나 오래된 몇백 년 된 우리 사철들 기둥에 가보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 상태가 몇백 년을 계속 지속시키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나무에서 좋지 않은 현상은 내부 활열입니다. 바로 이렇게 밖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부에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 현상입니다. 뒤틀림, 길이로 굽는 경우가 있고 측면으로 굽는 경우가 있고 넓이 쪽으로 굽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이렇게 뒤틀림, 트위스트가 되는 경우가 있고, 바로 이런 것들이 그 목재의 위치와 제재에 대한 상태와 어떤 수축 팽창에 대한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열적 성질에 대해서는 열전도율. 목재는 다른 어떤 재료에 비해서 열전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목구조물의 장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도율의 그 영향은 바로 비중과 함수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함수율이 높으면 열전도율도 높아집니다. 왜? 그 수분에 의해서 전도를 빨리 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재의 열 팽창에 의해서 열이 가해졌을 때 목재가 치수가 증가됩니다. 치수가 증가돼 가지고 그 어떤 팽창이 생깁니다. 다음에는 이 내구화 기술은 치수
안정과 보존 처리와 난연 처리, 그러니까 이 치수가 변형되는 것을 유지시켜야 되고 목재가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썩지 않고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보존 처리를 해야 되고 불에 타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 이 내구화 기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조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목재의 단점이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이 바로 내구화 기술이다. 치수 불안정, 생물학적, 열화 현상, 연소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다. 바로 이런 부분을 그걸 하기 위해서 도장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왼쪽 도장은 목재를 표면에다가 칠하는 경우가 있고 오른쪽 거는 목재에다 칠하지만 내부에 침투성 도료로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침투성 도료는 방부성 발수제를 씀으로써 목재의 방부성을 높여주는 역할입니다. 조금 학술적으로 분해해 놓은 것인데 화학 처리 부분은 그냥 참고로 검토해 주시고 열 압축을 이를 어떻게 목재를 하느냐 바로 열압축제 목재라 해서 스테이파이라는 압축과 가열을 통함으로써 나무가 이렇게 적어진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무를 제재해서 그 나무를 건조시킨다 그랬죠. 건조시킴으로써 나무가 치수가 적어진다 그랬죠.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세포 내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열 처리를 함으로써 이런 수분 흡착점을 낮춰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균에 발생하는 부분은 균은 결국은 온도와 공기의 산소와 수분의 영양제에 의해서 균이 발생되는 것이다. 균이 발생되는 조건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어떻게 하든지 최소화시킴으로써 목재는 방부를 예방하는다. 그래서 4계명이라네. 첫째는 건조목을 써라. 두 번째는 사용할 때 물에 젖지 않도록 예방시켜라. 그리고 목재를 토양에다가 접착시키지 않도록 해라. 만일 2와 3을 지킬 수 없을 때는 방부 처리해서 방부목을 쓰라. 이것은 이제 균에 의해서 강도에 감소되는 것을 설명해 드린 부분입니다. 자, 자세히 좀 읽어보시고요. 목재의 변색도 결국은 변색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서는 여기에서도 똑같이 수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건조가 불가능할 경우는 방균제를 처리해 줘야 됩니다. 방균제라 그럽니다. 이것은 변색은 바로 균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변색의 방제법으로서는 목재가 물에나 습기에 젖는 것을 방지하고 불가피한 것은 이것도 방균제를 처리한다. 충에 의한 것은 여러 가지의 충의 종류가 있으니까 그 충을 함수율을 줄여주고 흙을 토양에 가까이 하지 않고 함으로써 이 흰개미나 하늘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예방책으로서는 간접 예방책과 직접 예방책. 직접 예방책은 토양을 소독하고 방부 처리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목조주택은 일반적으로 그 주위에 1년에 한 번 정도 토양 소독을 함으로써의 그 많은 이런 방충에 대한 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공사 과정에서 땅 속에다가 저렇게 나무를 남겨놓죠. 바로 이것이 이 충들이 서식지입니다. 거기서 자랍니다. 저것을 먹고. 그래서 절대로 땅 속에는 공사 이후에 나무가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이렇게 콘크리트가 금이 갔으면 실리콘으로 의해서 빨리 저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바로 저 속을 통해서
층들이 움직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건물에서 목재가 콘크리트에 쌓여있는 부분은 괜찮은데 밑에 이렇게 노출된, 토양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발생할 때는 그것이 하나의 목재가 썩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많은 이런 현상들, 이런 데 나무에 흙과 나무가 같이 접합된다든지, 이게 데크의 밑에 일부의 기둥에 흙이 접합된다든지, 이렇게 흙에 목재 화단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흙에 같이 접합되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무를 썩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직접 예방법은 토양 소독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없애는 약품이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는 목재를 방부 처리제에 사용을 한다. 그 다음 수종의 자연적인 내구성은 그거는 독성물을 추출한다든지 건조를 시키는 여러 가지 화학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보시고 조금 전문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참고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존 처리에 대한 방부제에 대한 부분도 유용성, 방부제, 수용성, 유성 이런 부분도 설명을 CCA 부분과 ACQ와 여러 가지를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방부제의 구비 조건 이런 부분도 양생 기간, 양생 목적. 요 산림청 고시는 자꾸 조금 바뀌었습니다. 다시 요 부분은 새롭게 바뀐 고시는 여러분들께 이메일을 통해서 다시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산림청 홈페이지를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을 거기서 조금 더 정보를 갖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방부처리 목재의 품질, 영양인자, 방부제의 종류, 그 다음에 내구연한. 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사용 환경 H1, H2, H3, H4, H5만큼은 아셔야 된다. 그래서 각 환경에 따라서 측정 부위 어디에 쓸 수 있느냐, H5는 어디 써야 되고 H2는 어디까지 쓸 수 있는, 요것은 침륜도나 침투 깊이까지는 아실 필요 없지만 조금 아셔야 된다. 방부목에는 다 똑같은 방부목은 아니다. 등급이 H1에서 H5까지 있다. 그것은 바로 방부 처리의 깊이를,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침투 부위의 두께에 따라서 그것이 H1이냐, H2냐, H3냐, H5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무는 외부는 괜찮은데 내부가 완전히 썩은 나무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사찰의 일부가 저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새로운 목재를 검사할 수 있는, 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어떤 침투 엑스레이 기계가 있어가지고 전국의 사찰을 하나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이 목재의 재료, 조금 빠른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목조주택을, 내 목조주택 짓는데 재료가 뭐냐, 그렇게 크게 관심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무는 이렇게 썩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고 나무는 불에 타는 부분은 이런 것이 보호가 되고 하는 이런 재료적인 성질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늘까지 기본적인 목조의 구조적인 재료, 구조의 종류, 어떤 2x4가 어떻게 쓰여지느냐를 갖고 설명을 드렸고, 오늘까지는 재료를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실질적으로 목구조, 목조주택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 실제 지어지는 과정과 그 다음 곧 이어서 모형 제작을 여러분들에게 발송되는 재료에 의해서 실제로 집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모형을 만들어 주시는 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